따스한 햇살 그리고 설렘이 피어나는 봄. 라디오 서울과 함께 싱그러운 봄을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볼티모어 다리를 붕괴한 대형 화물선 달리에 조사관들이 올라갔고 데이터 레코더도 회수됐습니다. 오염된 연료가 충돌 사고의 원인에 포함되는지도 조사에 속합니다. 사고 당시 도로에 팟홀을 메우던 중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6명은 모두 남미 출신입니다. 날씨 등 다른 변수가 없으면 국내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이번 다리 붕괴로 로컬 경제에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수를 포함한 대부분의 연방 대법관은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규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표현했습니다. 낙태약을 처방하지 않은 의사들이 식품의약국의 낙태약 승인에 도전하면서 자신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에 대법관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민주당 조직을 강타했다. 때려 눕혔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옵니다. 앤디 김 의원이 출마한 연방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주지사 부인을 지지했지만 유권자의 지지로 주지사 부인을 사퇴하게 하고 뇌물수수 문제를 일으킨 현직 상원 의원도 일단 출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앤디 김이 연방 상원 의원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모두 전망합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정규적으로 바이든 보좌진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바이든의 재선 캠페인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바마, 바이든, 빌 클린턴 3명의 대통령이 뭉칩니다. MBC 뉴스가 최근 물러난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커멘테이터로 고용한다고 발표했다가 부정선거 거짓 주장을 뒷받침해온 그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 반발이 커서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회사 주가가 첫날 나스닥에서 16% 상승하고 트럼프를 더 큰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까지 갈지입니다. 이 주식은 트럼프 대선 당락에 크게 좌우될 것이고 그 전에 그 정도의 가치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동 판단입니다. 트럼프는 어제부터 $60짜리 바이블 장사도 합니다. 맨하탄 형사사건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와 잠자고 입막음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말하지 말도록 입막음 명령, 개그 오더를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에 대한 시각이 많이 변했습니다.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현재 미국인의 36%만이 이 전쟁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텔레비전에서는 케이블 텔레비전에서는 온통 볼티모어 다리가 붕괴됐고 그 블랙박스가 발견됐다라는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놀랄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세계의 탑뉴스입니다. 물론 이런 사건이 있으면 제일 먼저 사망자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로컬과 미국 아니면 공급망과 연결된 세계 경제도 생각을 합니다. 로컬에서는 상당한 불편함이 한동안 이어지겠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커다란 화물선이 어떻게 그 다리를 쳐서 그 대형 다리가 중간이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는가 그 원인일 겁니다. 어제 제가 이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그 배의 난리가 2015년도에 현대중공업이 건조를 했다,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구태여 현대중공업이 그 배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저희가 뭐냐 하고 저에게 따지셨습니다. 무슨 의도였느냐고 하셨는데 무슨 의도였을까요? 처음에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항상 그 물건을 만든 회사라든가 그 물건을 조종한 사람들 그리고 주변 환경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걸 보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화물선이 큰 볼티모어의 키 다리를 무너뜨렸으니까 그 화물선이 어느 회사에서 제조했는가를 저는 말씀드리는 게
당연했을 테고 현대중공업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의도라고 따지시는 분들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속에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저의 조국이잖아요.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이게 제조와는 관련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그 건조된 이 배는 그 파나맥스 타입의 그 화물선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파나마, 수에즈 운하를 다니니까 크긴 크죠. 이것보다 엄청 더 큰 것도 있지만 미국의 그 풋볼 경기장 3개 정도가 합쳐진 그 정도의 규모라고 하니까요. 길이가 948피트니까 289m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화물선도 물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다리, 1970년대만 하더라도 수십 년 전이니까 이만큼의 화물선까지를 다 그 지탱할 수 있는 이 화물선이 뭔가를 가득 씌우고 한 큰 그 컨테이너 10,000개 정도를 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무게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는 않은 것이 당연할 것 같고요. 물론 전에 이 화물선이 2번의 결함은 있었습니다마는 2016년도 벨기에에서 선체가 약간 손상됐지만 그때는 선장과 도선 사이의 실수로 밝혀졌고 지난해 칠레에서도 약간의 그 추진 장치와 보조 기계가 문제가 있었지만 이걸 뭐 배를 띄우지 못할 정도로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몇 시간 뒤에 해보니까 괜찮아서 후속 검사에서 오케이 했으니까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미국의 해양 경비대도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이제 그 검사를 받았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배의 선주는 싱가포르고 그레이스 오션이고 또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시너지 마린 코퍼레이션이 이 배를 운영을 했고 머스크가 전세를 내서 머스크 그것이 잔뜩 실려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처럼 일단 다리를 고치는데 몇 개월이 걸릴지 얼만큼 걸릴지 알 수 없는 일이고 또 누군가는 공화당 쪽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다리를 다시 짓는 비용을 전부 연방 정부에서 낸다고 하니까 그걸 왜 연방 정부에서 내지 하고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들리니까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미국에서는 다리를 다시 짓는 것은 이제 미국 정부가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럼 선박회사는 선박이 충돌해서 사고를 냈으니까 얼마나 많이 또 돈을 물어야지 되는가.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이타닉이 사고를 낸 이후에 그러니까 1800년대잖아요. 1851년도에 이 해양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해양법은 선주의 책임을 많이 면제해 주는 식으로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밖에 많은 그 비용에 대해서도 그다지 이 회사나 보험회사가 크게 지불하지는 않아도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사고 원인입니다. 어제 분명히 이 배가 정전이 됐고 추진력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프란시스 스캇 키 브리지를 붕괴한 대형 화물선 달리 지금 교통안전위원회의 관계자들이 화물선 위에 이미 올라와 있고요. 데이터 레코더가 블랙박스가 회수됐기 때문에 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 20초 만에 이 대형 풋볼 경기장 3배만한 크기의 화물선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어제 오후부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얘기하는 더리한 그 연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원인일 수 있다 하는데 원인의 하나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배의 뭐 설계의 결함이나 관리가 불량했다던가 아니면 그 둘이 조합이 됐을 수도 있고 선박의 크기가 엄청 클 때는 그 당시에 날씨가 어땠는가 바람이 어땠는가 등등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 볼티모어 다리 그 경우에는 현지의 여러 가지 상황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조종석에 앉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룰에 따랐습니다. 두 번째 조종사는 말하자면 뭐 인턴 비슷한 조종사였었던 것 같아요. 레이티스트를 보면은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가 이어지는 레이티스트입니다. 말하자면 동력을 잃었다, 통제력을 잃었다, 추진력을 잃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추진력을 잃었다는 것이 그 발전기가 메인 발전기가 있고 그 메인 발전기를 도와주는 발전기가 있는데
부딪히기 전에 불이 나갔다가 불이 또 깜빡이기도 했다가 완전히 불이 꺼지고 불은 다시 들어왔는데도 엔진은 가동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2분 안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메인 엔진이 이게 죽어버린 것은 연료가 덜이했기 때문에 오염된 연료가 메인 엔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작은 발전기는요. 작은 그 스몰 제너레이터는 돌아왔는데 메인 제너레이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조종사들이 닷도 내려보려고 하고 온갖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면서 어제 이제 메리랜드의 주지사가 영웅이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그걸 이제 바로 관계 당국에 알려서 관계 당국에서는 저 다리를 통과하는 것을 전부 신호등을 켜서 다리를 더 이상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뭐 물에 빠진 자동차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마도 그 자동차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 다리 위에서 4차선이라고 하는데요. 파톨, 구멍 뚫어진 것을 메우고 있었던 인부 6명 숨진 것으로 지금 추정되죠. 그들의 차가 아닌가 뭐 지금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분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은 전부 남미 출신입니다. 멕시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그 가운데 또 한 분은 신원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아이 셋의 아버지고 어떤 분은 뭐 그쪽 지역에서 한 20년 사셨던 분들도 있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불이 꺼진 채 이 다리를 들이받고 자동차도 물속으로 가라앉고 사람들도 가라앉고 해서 그 물의 온도가 아직도 겨울에 차가운 물 온도일 수 있잖아요. 뭐 40 몇 도 이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 한 사람이 35도가 되면 저체온증이 되는데 3시간 정도 견딜 수 있다고 하니까 숨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이제는 그분들을 구조 작업을 하는 것에서 이제 시신을 수습하는 작업으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 화물선에 그 조각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 경우는 다이버의 안전도 생각을 해야지 되죠. 해서 막 함부로 막 해칠 수도 없는 거예요. 온갖 기계를 다 동원을 했어도 아직까지는 그 시신은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데이 신호라고 하죠. 그 프랑스 말을 따서 이 비상 구조 요청을 하고 다 어쩔 수 없었고 그 안에 있었던 조종사와 승무원은 전부 인도 사람들이었습니다. 22분들은 안전하게 그냥 배를 버리고 탈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자신들의 생명을 돌보는 게 너무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닻을 내려서 표류하지 않도록 해보려고 했지만 표류하다가 그냥 박아버린 거고요. 해서 지금 그 불이 나가고 발전기가 다 나간 원인이 물론 오염된 연료 한 가지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선박은요, 보통 그 정전이 되는 게 아주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흔들리는 이유도 있고 등등. 선박이 정전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잠시죠. 왜 우리가 예전에 전력이 약했을 때 깜빡 하면은 들어오잖아요. 촛불 켜야지 되나 하면 들어오는 깜빡 이런 정도지 이렇게 오랜 동안 불이 나가는 것은 이례적이고 그게 이제 아주 큰 그 물 위에서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다리가 있고 교량이 있고 하는 최악의 장소에서 그렇게 된 거죠. 아무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리가 약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약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를 감정적으로 보는 것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대가 얼마나 강하게 뭐 배를 만들었으면 그 다리를 부수고 배는 뭐 조금만 뭐 찢겨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다리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이 대형 화물선은 2015년도에 건조된 것이라는 것.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이런 사고가 제법 있었습니다. 제법 있었는데 기간 산업은 다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이제 나중에 해결을 해야지 될 그럴 문제고요. 6분 실종되신 분들은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멕시코. 그래서 히스패닉계는 지금 굉장히 이 이슈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친구분들 만나면 혹시 그분들이 먼저 뭐 얘기를 꺼내거나 하면 여러분들께서 적절하게 뭐 따뜻한 말씀도 건네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게
미국 그렇게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뭐 설탕이다, 뭐 석탄이다 엄청난 것이 드나들었던 그런 다리 항구인 것 같은데 거기가 이제 다 일단 멈춤이 돼버렸기 때문에 볼티모어 지역을 넘어서 미 전국 아니면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볼티모어는 이 다리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통근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그런 다리인데 얼마나 이게 어두운 그림자만 있는가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6천만 달러를 들여서 1970년대에 건설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요. 이 다리를 건설해 놓고 공학적으로 경이롭다 이런 평가를 받았답니다. 다리는 그 당시의 기준으로 구조적으로 건전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선박의 그 옆에 그 하중을 견딜 정도로 그 대형 선박에 그렇게 설계된 거는 아니죠. 바이든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빨리 다리를 재건하기 위해서 부담 연방정부가 다 내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로컬 경제의 영향은 이미 어제부터 느껴지고 있습니다. 교통이 추후 통제할 때까지 폐쇄됐기 때문에 이건 뭐 항구를 그 다리를 넘어서 항구를 넘어서 전부 이제 잔물결이 치는 거죠. 그 옆에 있는 항구가 15,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있고 그러면 15,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옆에 또 부속적인 일자리에 합쳐서 거의 뭐 14만 개 정도는 된다고 하거든요. 아마존 딜리버리 운전자부터 지역에 무슨 뭐 세탁소 운영하는 사람까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리와 항구와 볼티모어 거기서 이제 메릴랜드주에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항구 폐쇄만으로도 다리는 제쳐놓고 하루에 약 5천만 달러의 경제활동 손실이 발생을 한답니다. 자동차 세계에서 특히 중요해서요. 뭐 자동차하고 소형 트럭 미국 항구 중에서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이고 임포트 그 수출 수입 다 많이 하는 곳이고 건설 기계 취급은 국내 1위랍니다. 여길 다 통하고 설탕 또 석고 수입에서도 1위, 석탄 수출에서 2위라고 합니다. 그 밖에 뭐 철강, 알루미늄 항구니까 통하지 않는 게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미국 전체에 우리가 코비드가 일어났을 때처럼 공급망에 막 영향을 미치고 그러나 물건값이 올라가나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봅니다. 어떤 이유로든 예를 들어서 날씨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노조의 분쟁이라든가 또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다른 항구에서 여기가 이렇다 할지라도 다른 항구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미국에는 로컬 경제에는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미국 경제에는 심각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옆에 이제 뉴욕이라든가 뉴저지, 버지니아 같은 다른 항구들이 이 볼티모어 항구의 그 여분 같은 것을 메울 수 있다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는 괜찮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로 나가는 것도 주변에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뭐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은 로스앤젤레스 항구에서 막고 하니까. 그렇지만 통근자, 트럭 운전사 굉장한 이제 혼란이 있고 그곳에 하루에 뭐 3만 5천 대의 차량이 통과한다고 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그 볼티모어 그 지역 교통량의 15%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이코노미스트를 읽다가 아주 아름다운 글을 봤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봤는데 볼티모어 항구는 오랫동안 미국의 회복력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볼티모어에 한인타운도 있고 한국 분들도 요즘에는 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살고 계시고 볼티모어뿐만이 아니라 메릴랜드에 살고 계시는 그분들께는 바로 이 그 다리가 굉장히 친숙하지 않으시겠어요? 1812년도 영국과 전쟁에서 맥켄리 요새를 성공적으로 막았고 그래서 프란시스 스캇 키가 19세기 미국의 그 국가가 된 그 불멸의 사건을 쫙 시로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국가의 가사가 됐죠. 그렇게 볼티모어가 회복력이 있는 곳이다. 이 비극으로도 도시와 항구는 당분간은 힘들겠지만 일단 이 재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피해자가 어떻게 되는가,
뭐 잃어버린 생명을 위해서 적절하게 애도도 하고 재건도 하고 그렇게 된 뒤에는 다시 볼티모어는 더 좋은 다리가 될 수 있죠.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리고 그 더 좋은 다리를 위로 하면서 또 다른 배들이 그 항구에서부터 출발해서 거기를 또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코노미스트가 그렇게 희망을 주네요. 미국 사람들에게.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다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도 오늘은 조금은 다른 스타일의 이슈를 잠시 뒤에 두 가지를 전해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하나 묶고 아니면 두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요즘은 모든 나라에서 패거리 정치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앤디 김, 그 뉴저지주의 연방 하원 의원이 패거리 정치를 혼자서 눌러버리고 풀뿌리, 그 패거리 정치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그 당 조직이죠. 당 조직을 무너뜨리고 풀뿌리 유권자와 손을 잡아서 거의 지금 연방 상원 의원 쪽으로 가고 있다는 내용을 더 힐이 보도를 했습니다. 민주당 조직을 강타했다. 때려 눕혔다. 이런 그 표현이거든요. 왜 그 political machine이라고 하잖아요. 이때는 뭐 democratic machine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그 당의 그 조직이요. 어떤 분께서 이 연방 상원 의원 최초의 한인 연방 상원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니까 아니 연방 상원 의원 벌써 나왔는데 왜 그러세요? 신호범 워싱턴주 상원 의원 있잖아요라고 하시던데 몇 분이 그러시던데 신호범 그 워싱턴주 상원 의원은 워싱턴주 스테이트 상원 의원이고요. 스테이트 상원 의원과 연방 상원 의원은 다르죠. 연방은 한인이 한 번도 상원의원 낸 적이 없습니다. 워싱턴 주의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그 주의 지역구가 아마 제가 짐작하건대 몇십만 명이 안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연방 상원의원은요. 미국 인구 3억 3천만 명 정도를 전부 100명이 할당이 되는 겁니다. 뉴저지주에도 2명, 캘리포니아주에도 2명 다 똑같이 하원 의원은 그 지역의 인구 숫자에 따라서 배당을 하지만 상원 의원은 공평하게 하자 해서 각 주에 다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인구가 적은 무슨 뉴햄프셔, 엘라스카 이런 데도 다 2명이거든요. 뉴저지주에서 지금 밥 메넨데스라는 이집트라든가 터키로부터 뇌물을 받고 중요한 정보를 줬다고 혐의를 받고 수사받고 있는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 자리를 이 하원 의원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 조직을 그 폴리티컬 머신을 앤디 김이라는 41살의 젊은 정치인이 무너뜨리고 거기에 가고 있다는 보도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우직하게 한다는 얘기인데 때려 눕혔다. 민주당 조직을. 왜냐하면 민주당 조직에서 주지사 필 머피라는 주지사가 인기가 있고 임기가 2년이 남았기 때문에 주지사에게 뭘 받아야지 되니까 받을 사람들은 그리고 당에서도 이게 좋으니까 주지사 와이프니까 그러니까 태미 머피를 강하게 지지를 하고 투표용지에도 태미 머피 이름을 어떤 식으로든 해서 제일 위에다가 올려주고 하니까 이거는 소송으로서 싸우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유권자에게는 설득을 하고 해서 할 수 없이 주의 검찰총장조차도 그 투표용지 케이스는 잘못됐다. 헌법에 위배된다. 우리 주의 헌법에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의 검찰총장이 바로 이 앤디 김과 대적을 해서 예비선거에서 이기겠다고 나온 민주당의 후보 태미 머피 주지사의 와이프인데 그 검찰총장은요. 이 주지사가 딱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까지 도른 거죠. 그게 왜 그렇겠어요? 그 검찰총장도 앤디 김이 유권자들에게 주민에게 인기가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힘인 겁니다. 유권자를 보고 달려가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와이프가 물러났죠. 후보 사퇴를 했죠. 월요일에.
그리고는 밥 메넨데스도 민주당 예비선거로는 안 나간다 하고 무소속으로는 나갈지도 몰라 했는데 그것은 전제가 있어야지 됩니다. 재판에서 무죄가 입증이 된다면 근데 재판 그때까지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무죄가 아닐 확률이 훨씬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이럴 때는 또 민주당의 그 조직이 개입해서 막 표가 엇갈리면은 공화당이 어부지리를 할 수 있으니까 못 가게 막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러므로 이 앤디 김은 지금 거의 민주당의 뉴저지주의 최초의 코리안 아메리칸 연방 상원 의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요. 옆 동네잖아요. 뉴저지하고 딱 그 붙어 있는 펜실베니아,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거기에 이제 브랜든 보일이라는 동료이기도 하고 같은 정치인이고 친구는 이 사람은 보통 뉴저지 같은 경우는 특히 그게 심하답니다. 주에서 카운티에서 로컬까지를 당 조직이 그러니까 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모크라틱 머신이 확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 머신을 무엇으로 무너뜨렸는가? 정직하고 진정성이 있고 나이스하고 아주 좋은 선의의 사람으로 보이는 것. 이것으로 그 아주 무지막지한 민주당의 조직을 돌려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풀뿌리 메시지와 고소도 할 땐 해요. 이 사람이 강할 땐 강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투표용지에 어차피 이 태미 머피가 그만뒀으니까 당신의 이름을 올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앤디 김은 say no. 그건 내가 원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원래 투표용지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고소를 했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지율이 다 잘 나오니까 이러는 겁니다. 심지어 이 머피 부부가 25년 동안이나 살았던 카운티에서도 앤디 김 후보가 지지율이 18% 많이 나왔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순간에는 저 사람 참 럭키해라고 얘기를 한다고 또 힐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상속이나 승계와 같은 캠페인, 이게 이제 주지사 와이프의 캠페인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 민주당도 싫어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더 이상 뭐 남편이 모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모였기 때문에 내가 정치인이 되는 거 이걸 sick and tired 하고 있는데 사람이 있으면 대안이 있으면 바꾸겠는데 대안이 없는데 대안을 보이지 않게 가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또 놓으려고 사람이 보였다는 겁니다. 앤디 김이라는 사람. 아무도 근데 왜 이런 시도를 하지 않는가? 이 시도가 너무나 바보 같고 무의미하고 어떻게 그렇게 정치 조직에 혼자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가 하기 때문에 시도를 하지 않지만 앤디 김은 시도를 해서 해냈다는 겁니다. 41살 밖에 되지 않았고요.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대학 다녔고 그 전에 무슨 아버지의 그 깊은 뜻이 있어서 뭐 자연과 벗삼는 대안학교 같은 것도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선 정치학을 공부하다가 미국 국제개발기구의 인턴으로 일했고 로즈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옥스포드에서 해리 트루먼 장학금도 받았어요. 국제관계를 공부했고 핏 브리저지와 친구예요. 지금 텔레비전에 볼티모어 사고 때문에 보이네요. 교통부 장관이 거기가 있잖아요. 왜 핏 브리저지와 친구냐면 핏 브리저지가 42살이고 앤디 김 의원이 41살인데 한 살 차이잖아요. 로즈 장학금 받고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친한 친구랍니다. 아무튼 그 뒤에는 미국 국무부에서 일했고 역시 텔레비전에 얼굴 보이는 버락 오바마의 국무부에서 아프가니스탄 민간 자문이었고 국가안보 자문도 했습니다. 국가안보위원회 소속으로. 그 뒤에 2019년도에 하원 의원으로 당선될 때도 공화당 색이 강한 곳에서 민주당으로서 당선돼서 이 같은 바보 비슷하게 일을 하면서도 추진력은 있고요. 앤디 김 후보를 굉장히 지금 미국 주류 정치계에서 언론계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얼굴이 보이니까 오바마, 바이든, 빌 클린턴 대통령 내일이요. 라디오 시티 홀에서 뮤직 시티 홀이죠. 라디오 시티 뮤직 홀에서 스티븐 콜베르가 진행을 하고 이 세 사람이 뭔가를 한답니다. 기금 모금이죠. 당연히. 뭐 적게는 얼마부터라고 하던가요? 225달러부터 50만 달러까지 티켓인데 바이든 돕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러 가지를 보고 영 안 되겠다 싶을 때 추진체를 가동해봤자 초라해지고 흐지부지 될 수가 있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블룸버그와 하버드의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이 격전지에서 트럼프를 따라잡고 있네?
위스콘신에서는 1%포인트지만 앞서가고 있네. 그 밖에 다른 두 군데에서도 동률이네. 트럼프가 눈에 띄게 한 달 전보다 눈에 띄게는 아니고 1% 증가한 것은 조지아고 아직까지 오차 범위 밖에서 이기고 있는 것은 애리조나하고 한 주 또 어디였죠? 그 두 군데밖에 없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딱 이런 얘기들 나오고 이건 사실은 미리 결정을 하기는 했었던 거죠. 내일이니까. 그렇지만 내일인데도 아직까지 얘기하지 않았었잖아요. 오늘 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비서실장과도 자주 통화를 하고 지난주 금요일에도요. 그 백악관에서 낸시 펠로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뭐 몇 시간 동안이나 여러 가지 그 대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멸에 빠진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을 참 뽑아주긴 했지만 트럼프가 싫어서 별로야. 왠지 매력이 없어 정치인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바마처럼 잘 설득할 사람은 없다. 제가 지금 어디 지금 기사를 보고 있는 건가요? 이건 뉴욕 거의 모든 매체가 다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릴 때는요. 거의 단발적인 숫자 기사를 빼고는 많은 매체를 한꺼번에 다 보면서 종합을 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이들에게 오바마처럼 잘 선택을 할 만한 사람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물론 오바마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 그만둔 지 뭐 거의 8년이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가을까지는 내일 한번 딱 보여주고 빌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 세 사람이 딱 나와서 웃고 사진 찍고 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나서 가을까지는 가만히 있겠죠. 적어도 전당대회 끝나고 가을 하면은 조기 투표가 시작되는 그때니까 그때까지는 뒤에서 이렇게 백악관 비서실장과 전화 통화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가을부터는 아마 대학교 캠퍼스를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다들 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투표 별로 안 하고 특히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대해서는 바이든에게 오바마가 도움이 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오바마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그런 그 전쟁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했기 때문에 바이든은 이제 와서 마음이 돌아선 것이고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공동체인 거죠. 어퍼러블 케어 액트 같은 것도 확실하게 지키고 하려면 이 오바마는 바이든이 재선되는 게 좋고 처음 같이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로 캠페인을 하고 16년이 지난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이 관계도 항상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6년 동안 특히 바이든이 대통령을 끝내고 그 당시에 2015년도에 막 선거 캠페인 시작해야지 될 때잖아요. 그때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 보 바이든이 암으로 숨졌는데 바이든은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오바마가 바이든 편을 들지 않고 힐러리 클린턴이 더 강해 보였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 편을 들었습니다. 그때 앙금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한 오바마에게 엄청 분노했었던 사람들의 몇몇도 지금 역시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그때 오바마가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라 바이든을 선택했다면 트럼프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지도 않았어 하는 앙금이 있죠.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그런 앙금을 갖고 내가 너의 도움은 죽어도 안 받아 하는 게 현명한 것인가? 그 앙금을 뒤로 하고 풀면서 같이 지금은 힘을 합쳐야지만 될 때다. 이게 현명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백악관과 오바마는 그러한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두 사람은 너무 달라요. 한 사람은 하버드에서 잘 훈련받은 사람이고 하버드의 무슨 법대 신문까지 편집장까지 했던 사람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처음 오바마고 그에 비해서 정말 이 조 바이든은 그럭저럭한 학교를 나와서 그럭저럭한 오디너리 조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주변 사람들은 오바마 주변의 엘리트하고 약간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고 정치적으로는 바이든이 그냥 상원의 주니어 의원이었을 때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외교관계위원회 막 위원장까지 하고 그랬었던 그런 너무너무 다른 게 있고 한 사람은 너무 쿨해요. 오바마는 아주 찬머리 가슴이 뜨거운지 모르겠지만 찬머리인데 여기에 비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아이리쉬의 템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보통 때 막 욕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다르고 정책도 다르죠. 이번에 특별검사 로버트 허가 얘기를 했죠. 아프가니스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은 더 많은 군인을 파병해야지 된다고 하고 파병을 했을 때 바이든은 엄청 거기에 반대한 거. 2009년도에. 그런 정책도 다르지만 모든 것 다 제치고 왜 내가 아니라 힐러리를 선택을 했어? 하는 것조차 뒤로 하고 큰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정치의 시즌에는.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내일 오바마, 바이든, 클린턴이 함께 뭉친다 하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주식시장 처음 그 상장을 했었던 전에는 뭐 T자로 됐었는데 그 심볼이 지금 트럼프 합병을 하고 나서 DJT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니셜로 됐습니다. 어제는 16% 올랐었고요. 그리고 오늘 현재는 0.98% 올라서 지금 주식값이 65달러 정도는 되네요. 어제 뭐 한때는 뭐 70달러 훨씬 위에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거래가 불안정해서 몇 분 동안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전 대통령 58%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고요. 6개월 동안 못 판다고 했지만 그 못 팔 수도 있어요. 팔 수도 있지만 그 잠금 해제 같은 뭐 요청을 해서 팔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주식값이 엄청 내려가겠죠. 과연 이 트루스 소셜과 또 다른 회사가 합병한 이 DJT라는 이 주식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트루스 소셜이라는 매체 자체가 지난해 9개월 동안의 수익이 330만 달러, A계죠. 손해는 5천만 달러. 계정은 890만 개라고 하는데 이게 가동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얼마나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그에 비해서 얼마 전에 주식 상장을 한 레딧도 상당히 그 친트럼프적인 뭐 그런 그 성향이긴 합니다. 시장 가치가 110억 달러고 사용자가 7천만 명. 트루스 소셜은 890만. 지난해 매출 8억 달러. 그래도 이 레딧도 손해거든요. 레딧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레딧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그동안에 레딧이 지금 주당 57달러 정도는 되네요. 처음에 34달러로 본인들은 시작을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이제 일주일 뒤 어제 괜찮았지만 오늘 아직까지는 괜찮고요. 2주일 뒤를 봐야지 되고 그것보다는 선거 뒤에 이건 완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느냐 당선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지금으로서는 과대평가됐다. 굉장한 과대평가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계산입니다. 이 주식을 사신 분들은 뭐 사고 팔고 하는 그 과정 시점을 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다 이게 연관되는 거잖아요. 어제는 또 그 입마금 사건에 대해서 또다시 입마금 명령을 받았습니다. 개그 오더를 받은 거예요. 검사의 요청으로 판사가 호황머천 판사가 받았는데 검사 엘빈 브레이크 검사에 대해서는 그 개그 오더 안 내렸는데 법원에서 일하는 스태프들, 배심원, 증인 그리고 그 검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 스태프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의 가족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는 이거 어디냐면은요. 그 아니네요. 스토미 데니엘스 이런 그런 케이스인데요. 보니까 계속 이제 본인에 대해서 좋은 판결 내리면 좋다고 하고 나쁜 판결 내리면 마녀 사냥이라고 하고 판사부터 스태프부터 뭐 판사의 와이프부터 다 욕하잖아요. 공개적으로 욕하면 또 사람들이 막 좋다고 박수치고 시원하다고 하고 이번에는 또 판사의 딸을 공격하고 판사는 공인된 트럼프 증오자다. 늘 똑같습니다. 패턴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판사가 나에게 개그 오더를 내리는 것은 사실은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 재판을 받으면서 무슨 그 생명의 위협, 협박을 받은 사람들도 엄청 많고요. 판사들도 경호원을 대동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이게 어디의 보도인가를 전해드리게 BBC 방송의 보도네요. 포르노 배우와 잠을 자고 비즈니스 사기로 해서 벌금 이렇게 받고 그 뒤에도 계속 마녀 사냥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이런 사람이 표현의 자유니까
그런 판사나 판사의 딸이나 누구 배심원 가족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표현의 자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판사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인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하는 이상이다, 선을 넘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말들은 위협이고 또 선동이고 모욕적이고 두려움을 주고 안전치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떤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 때 판사는 법적으로 판결을 내리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사실은 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고려도, 글쎄 저는 판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어느 정도 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표현의 자유로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나간 발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고 모든 것을 다 어떤 사람에겐 자유롭게 하면, 어떤 사람은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내가 매너도 지켜야지 되고 윤리 도덕도 지켜야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레드라인으로 지켜놓고 선을 넘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이 되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경까지 팝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God Bless USA 바이블에서 비디오를 쫙 만들었습니다. 컨트리 뮤지션 그린우드와 전에도 파트너십 했는데요. 같이 파트너십으로 굿 프라이데이잖아요. 굿 프라이데이 바로 앞에 종교와 기독교인은 이 나라에서 지금 빠진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야지 됩니다. 빨리.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러니까 망하죠. 종교를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바이블을 두세요. 나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기독교를 우리 생활에 가져오고 다시 우리나라를 위대하게 만들어야지 됩니다. $60입니다. 바이블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God Bless America 가사도 있고 미국 헌법도 들어있습니다. 독립선언서도, 충성서약도. 그러니까 바이블과 헌법 이런 걸 다 같이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팔다가 머그 팔고 티셔츠 팔고 운동화도 팔고 하더니 이제는 바이블과 헌법을 혼합한 물건을 파는 전직 대통령 도널드 존 트럼프, 로열티 받고 하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3번 결혼하고 여러 가지 법재판 받고 있고, 그 가운데는 성폭행도 있고, 종교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건 거의 못 들었는데 가장 종교적이라고 자부하는 공화당이 그를 강하게 지지합니다. 이거는 약간 우파적인 더 힐의 보도입니다. 더 힐의 표현입니다. 리즈 체니가, 트럼프에 의해서 쫓겨난 공화당의 리즈 체니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해피 홀리윅이잖아요. 해피 홀리윅 도널드 하면서, 도널드 당신은 바이블을 파는 대신 당신이 사야 할 것 같습니다. 사서 읽기도 하세요. 엑소더스 20장 14절, 탈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고, MBC 얘기는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MBC에서 공화당의 직전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공동의장이 되기 전에 바로 이제 그 자리를 물러나고만 그 로니 맥데니엘 의장을 어떤 코멘테이터, 페이드한 코멘테이터 정규적으로 출연시켜서 뭐 트럼프 쪽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레이첼 매도우부터 모닝조의 2사람부터 모든 사람들이 프로그램 시간에 이거는 회사에 항의를 하는 겁니다. 다 프로그램에서 오해 안 되느냐를 얘기를 했어요. 왜 안 되느냐. 우리도 공화당의 얘기, 트럼프 지지자들의 얘기도 들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로니 맥데일은 그동안 부정선거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하면서 어디서 가짜 선거인단을 꾸리고 하는데도 일을 했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다시 그럼 트럼프의 빅마우스를 하게 하자고, 이건 MBC가 아니지, MSNBC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MBC에서 이틀 만에 이걸 취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그 맥데니엘인데도 또 막 조롱하더군요. 아유, 이틀 거기에 있었네 하고. 이게 미국의 전직 대통령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뉴스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약간 의외까지는 아니지만 이럴 수도 하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결과 때문에 이제 뉴스가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하는데,
낙태를 금지하는 것을 판결을 했던 연방대법원에서 낙태약을 규제하려는 고소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어제 반응을 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이라는 낙태약을 뭐 지금은 10주일까지 허용하는 걸 7주일로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의사가 아닌 뭐 간호사가 처방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고소를 했는데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었던 에미 코니 베렛, 브렛 캐버나우 그리고 또 닐 고서치 이런 모든 사람들도 전부 진보적인 측과 같이 본인들이 낙태 의사나 뭐 활동가들이 고소를 했잖아요. 본인들이 낙태약을 처방하지도 않았는데 왜 당신들에게 해가 됩니까? 해가 되는 사람이 피해를 봤다고 이제 고소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어제 보니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우편으로도 가능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연방 대법관들은 노노노노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브렛 캐버나우는 이런 소송이 나중에는 또 다른 식품의약국이나 다른 연방 정부에 대한 소송으로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거 이슈잖아요. 그리고는 제일 두 사람만 빼고는 클래런스 토마스하고 사무엘 얼리또 아주 보수 중에 보수 이 두 사람만 빼고는 아마 이 낙태약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 선거 이슈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방 대법원 앞에서 시위도 했고요. 13명이 도로를 막은 혐의로 체포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여론은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하는 여론을 따라가지 않거나 따라잡지 못하면 그 정치는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에 대한 전쟁 시각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36%만이 이 전쟁을 지지합니다. 11월 달에 50%가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당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공화당은 64% 지지, 민주당은 18%인데 당을 가리지 않고 11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지지가 내려가 버렸습니다. 무당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여기에 따라서 어제 어디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선거 캠페인 하다가 뭐 친팔레스타인이 해클링을 하니까 일리가 있다라고 말하더군요. 강희신이었습니다.